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보시면 국가직 9급 어땠어요? 어려웠죠? 물론 말씀드린 역대급 난이도였고 제가 볼 때 최근 10년 내에서 가장 어려웠던 국가직 9급이 아니나 싶고, 또 하나는 거의 난이도가 7급을 넘어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제가 강평 올려드렸지만 한 75점 이상이면 합격권으로, 75, 80이면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죠. 여러분들 나책형 기준으로 1페이지, 2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완전히 극명한 차이. 제가 그 전에 한 친구 상담했는데 1페이지 이쪽 10번까지는 안 틀렸어. 한 문제도. 여기서만 7개 틀렸더라고요. 65점. 아주 제일 잘 보던 친구였거든요. 동영반에서. 근데 좀 그런 분이 아쉽긴 한데 뭐 다른 과목 잘 봐서 관계는 없는데, 자 봅시다. 1번. 이거부터 봅시다.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들 1편에서 한 문제 나왔다는 거. 원래 한 3문제 나오거든요. 그쵸? 딱 한 문제 뭐였어요? 1번 문제. 아주 쉬운 거. 신행정학 문제 나왔죠. 신행정학 문제. 그쵸? 다른 거 없고. 특이한 거는 뭐 정책학이 작년 똑같아요. 2022년, 23년 정책학의 비중이 상대로 계속 높도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 다음 또 인사행정 똑같죠. 뭐 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특이한 거는 또 행정활류론 파트가 2문제가 나왔다는 거. 한 문제였다가. 그러니까 총론의 비중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정책학이나 인사행정, 활류론의 비중이 컸다는 게 이번 국가직의 특징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뭐 쉬운 문제. 그러니까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11번부터 법령 문제 나오고 어려워졌는데, 자, 1번 옳은 것. 당연히 귤리기의 포스트 코브는 원리주의자로서 과학적 관리론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요게 틀렸죠.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죠. 행정 관리론이 아니라 귤리기의 포스트 코브니까 요게 틀렸고, 2번은 가치가 아니라 사실에.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기출문제 풀이니까 틀린 것만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3번에 이게 가장 행정학의 큰 논점. 행태주의와 탈행태주의. 그쵸? 탈실증주의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 렐러번스. 또 하나 뭐였죠? 고객지향성. 이렇게 3개. 그쵸? 답이죠. 4번은 NPM이 아니라 탈NPM이죠. 요까지는 뭐 같아요? 뉴 거버넌스 같고, 또 이 뒷부분을 보면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 정신을, 이건 또 NPS 같기도 하고, 요거는 어쨌든 포스트 NPM이라는 거. NPM이 아니라 탈NPM. 답은 3번이죠. 1번에 3번. 2번도 근데 의외로 틀렸더라고요. 제가 항상 막스 웨버의 관료제 할 때 뭐라고 계속 표현해요? 근대 관료제. 근대 관료제는 뭐예요? 봉건 체제를 붕괴시킨 거지. 확립이 아니라 봉건 체제의 붕괴 이후 새롭게 성립된 관료제가 막스 웨버의 근대 관료제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가 문법 개비 전 얘기했죠. 이게 법적 합리적 권위, 그렇죠. 문서화된 법규. 그리고 요거 뭐겠어요? 당연히 관료들은 기관장이 임명하겠지. 기관장도 상관이고요. 이게 계층제적 조직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죠. 근대 관료제이기 때문에 봉건적 집체의 붕괴로서 나타난 게 근대 관료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고요. 3번 역시 예산 결정이론이죠. 이거 결정이론. 가장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총체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점증주의. 총체주의는 PPBS하고 GBB 맞죠? 자, 거시적이라는 게 탑다운이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이 목표 자체가 국가의 또는 사회 목표이기 때문에 탑다운, 합리주의 같은 탑다운이 거시적이다. 당연히 점증주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각 이익집단들이 서로
타협과 협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이죠. 이게 틀렸죠. 뭐 누누이 강조한 방향성의 문제. 또한 점증주의는 기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곤란한 이론이죠. 그래서 요거는 총체주의 또는 합리주의로 바꿔야 돼요. 답은 2번이죠. 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틀릴 만한 건 없어요. 4번 넘어갑니다. 바크라츠와 바라츠 무이사결정. 일단 1번은 뭐예요? 광의의 무이사결정. 그죠? 본래 의미의 무이사결정은 정책결정, 즉 밝은 면 이전이니까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 어두운 면이 어디예요? 의제 세팅, 설정이라고. 의제 설정 단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견해를 수정해서 그 이해라는 거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 평가, 이게 광의의 무이사 결정이고 통설이죠. 맞네요. 2번은 뭐죠? 2번 무이사 결정의 수단 중에서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폭력, 두 번째가 뭐 회유하거나 억압하거나 권위나 권력을 통한 억압, 세 번째가 요거죠. 메카시즘. 빨 있잖아, 빨. 이게 편견의 동원이죠. 지배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하는, 이게 편견의 동원. 당연히 폭력과 같은 강제력 행사가 되죠. 4번 너무 쉬운 문제. 기출문제 변형. 몇 번 나왔죠? 신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주의. 바크라츠와 바라츠 4번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제가 문제 보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갑자기 2페이지 가면서 막 어려워졌어요. 5번 문제도 오늘 아마 모의고사 보면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올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물론 틀린 분은 없겠죠. 통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논란이 됐던 금융성 기금 문제는 나오지 않았죠. 역시 논란이 되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딱 보면 당연히 규칙적인 경상거래와 불규칙적인 자본거래로 구분하죠. 통합재정의 범위는 뭐라고 그랬죠?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플러스 세입세출의 자금, 이걸 뭐라고 해요? 비금융 공공부분이죠. 비금융. 한국은행과 공기업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금융 공공부분이라고 그래요. 금융이니까 시장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한국은행과 공기업 등은 금융 공공 부분이거든요.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단원별 기출 때 계속 했던 거야. 그대로 PPT 띄워드리고 논란 기억날 거예요. 공기업 요거 제외죠. 논란이 되는 거 이건데 금융성 기금, 외평기금에 대한 게 원래는 이게 재정통계 편람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포함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상황에 따라 문제 여러분 풀라고 그랬죠. 제가 기출할 때 얘기했죠. 동영 때도 말씀드렸고. 답은 2번이죠. 3번.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가 뭐였죠? 경제 성질별 분류에 따른 예산이 통합재정. 그쵸? 4번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계개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다. 내부거래는 뭐였죠? 일반회계와 수표 간의 내부거래는 중복분해 행각을 제외하고, 보전거래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전해준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 제외한 순계개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국가직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냐면 지방직 대비할 때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가 두세 개는 거의 유사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 자, 정리하시고, 요건 이제 정책 분석이나 평가인데 타당성의 문제죠. 근데 내적 타당도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관계. 이번에는
정책 평가 파트가 많이 출제됐어요. 집행보다. 그쵸? 사회 실험도 나왔었고. 보시면 타당성은 4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요? 첫 번째 구성적 타당도, 두 번째 통계적 타당도, 세 번째 내적, 외적 이렇게. 그치? 그래서 구통, 내, 외인데 요거 뭐예요?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일반화의 문제니까 외적 타당도죠. 2번은 추상적 개념적 타당도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게 구성적 타당도. 3번이 인과적 추론이니까 정답이네요. 하나가 말씀드렸죠.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뭐죠? 통계적 결론을 내리려면 실험 설계가 철저하게, 연구 설계나 실험 설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라고 하잖아. 그렇게 4가지였죠. 4번은 뭐예요? 타당도는 목표 일치라면 이거 뭐예요? 일관성 있는, 결과 일관성이니까 신뢰도 또는 신뢰성이죠. 밸리더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컨시스턴시, 신뢰도의 문제예요. 결과 일관성. 답은 3번이고요. 항상 뭐 가장 기본 문제. 7번은 사실 뭐 지방공무원법이든 국가공무원법이든 인사를 할 때는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행정학적 마인드 얘기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이건 법률특강에 다루진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지만, 지방법 다루지 않았지만, 보세요.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국힘 아니면 민주당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어때?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런 건 있잖아. 문제 딱 풀 때 당연히 봐봐. 나머지 뭐 법관, 검사, 20년 이상 근속, 또 초등고등학교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당연히 인사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물론 법령에도 나오지만 꼭 법령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법령을 모르더라도. 그렇죠? 기본적인 맥락이죠.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요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로 봅니다. 제가 틀려도 되는 문제를 한 4문제 정도 생각해요. 8번. 이 문제 제가 동영 때 했던 건데, 그쵸? 사업부제는 뭐가 안 돼요? 부서 간 조정이 안 되죠. 뭐만 돼요? 부서 내 기능 간 조정만. 요거 딱 나왔네. 사업 간 기능 조정이 곤란하다.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야, 그대로. 뭐 문제 푸는 문제지만 매트릭스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 구조는 팀제인데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핵심 업무 과정을 수평 구조에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거의 유사 문제. 답은 1번. 자, 9번 연공주의인데 연공서열을 강조하니까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 옳은 것. 장기 근속으로 인한 조직에 대한 공헌도 높일 수 있고요.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이건 성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문제는 뭐냐? 연공주의와 성과주의에 대한 비교예요. 개인의 성과에 따른 거니까 이거 들어가고 기억 들어가고 박스형 문제 제끼죠? 자, 개인의 성과니까 제끼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시간 없잖아요. 딴 거 볼 것도 없죠. 계층적 서열구 장립을 통한, 그쵸, 연공서열이라는 게 왜 있겠어? 연공서열. 근무 연한에 따른 서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역시 앨리슨. 뭐 정치적 모형에서 제가 제일 빈출력 높은 게 앨리슨 모형 역시 나왔죠. 답은 자, 관례정 앨리슨 3니까 갈등의 준해 계열은 연합 모형이니까 앨리슨 2가 되겠죠. 얘는 2. 그쵸. 누누이 강조했듯이 앨리슨 2. 2는 국가 전체 이익이나 전략 국세에 극대화 결정을 한다. 이 정책 결정자는 합리적 행위자니까 앨리슨 1이 되겠지. 이게 답이고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일관성이 매우 낮은 거는 앨리슨 3. 그쵸? 답이죠. 4는 뭐예요?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 역시 앨리슨 2. 느슨하게 연결된 뭐 누슬리 커넥티드한, 그쵸? 답은 3번이고요. 앨리슨 1, 2, 3 요거죠. 요게 답이고. 그쵸? 봐봐요. 10번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11번부터 고난의 행군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니스 제가 우리 동영 때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룹싱크인데 뭐냐면 만장일치란 환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제가 그랬잖아요. 러시아의 뭐 우크라이나 침략 이런 거 다 집단 사고다. 또 최근에 뭐 JMS 이런 거 다 집단 사고거든요. 그럼 보세요. 일단 집단 사고라는 게 제니스가 발표했는데 1번 봐봐요. 해당되지 않는 거라는 거는 집단 사고가 아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이거.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거 얼마나 합리적이야? 이게 집단 사고야?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담론이에요. 뉴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인 담론이거든. 이게 담론을 형성하는 거거든. 집단 지성을 활용해가지고. 답이죠. 해당하지 않죠, 얘는. 자,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어느 누가 대답할 수 있어? 뭐 어느 누가 시진핑의 3년임을 반대할 수 있어? 그 침묵일 뿐이지 이건. 아무 얘기 못하는 거죠. 만장일치 환상. 당연히 집단사고죠 이거는. 그쵸? 자, 여기 잘 봐. 3번 한 분이 있던데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검열. 이게 만약에 타인이 검열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검열이라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셀프 검열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야? 합리화시키는 거지. 집단사고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집단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집단에 대한 과다변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이것도 역시 집단사고의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답은 물론 1번이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195페이지 나와 있죠. 집단사고, 판단 능력의 저하로서 이게 제니스가 얘기했고, 여기 징후가 있어요. 이 징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다음에 1번 예방 전략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 여기 있죠. 외부 인사들, 평가하려면 외부 인사들의 재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당연히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행정학적 마인드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필요하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자, 답은 1번이었고 12번으로 갑시다. 12번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오른쪽 그림에 기본서에 옳지 않은 거. 이게 거시조직 이론이고, 구조적 상황 이론은 보세요. 환경에 따라 이게 불안정 유동적 환경이니까 조직 구조는 유기적 구조가 돼야 되겠지. 그치? 확실하고 안정적인 환경은 조직 구조가 수직적 계층제가 가능하.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구조적 상황 이론 또는 다른 말로 상황 적응 이론이죠. 상황 적응 이론. 그쵸? 2번 전략적 선택은 누가 선택합니까? 조직에서의 관리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조직에서의 관리자가 여기 있네요.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 그쵸? 관리자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결정론은 누가 선택하는 거야?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건 분명히 다르죠. 거래 비용은 제가 눈이 얘기했죠. 외부 비용과 내부 비용을 고려한다. 보세요. 조직의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클 경우, 이거 외부 거래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외부 거래 비용이, 이거 시장이 외부죠. 외부 비용이 내부 비용보다 크면 어디로 가야 돼? 내부로 가야지. 적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사는데 10만 원이 들어가요. 내부에서 만드는데 9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내부로 가야지. 비교하라고 그랬죠? 맞죠? 그리고 있잖아. 어떤
수험생의 센스이기도 한데 이런 좀 약간 4번 지문이 좀 어거지 같지 않아? 저는 딱 느낌이 오는데 문제 풀 때 여러분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이거 결정론이에요. 우연적 변화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변화도 포함되죠. 그래서 보통 조직군 생태학이론에서 변이와 선택 과정을 거치거든. 그때 변이는 우연적 변화뿐만 아니라 계획적 변화도 포함된다고 우리 기본서 보니까 오른쪽 보조단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거지 같지 않습니까? 지문들이 꼭 뭐 우연적 변화로 한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역시 좀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12번도. 자, 13번은 그나마 쉬운 문제. 계량적 기법과 비계량적 기법이었죠. 그때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은 계량적 기법이었죠. 여기 있네요. 한 글자 차이. 나머지 네 가지 점수법. 이거는 등급점 그러니까 분류법. 이건 중요에 따라 서열법. 이렇게 네 가지. 자, 직무평가 방법. 여기 두 가지죠. 계량적인. 쉬운 문제였고 그나마 이건 제가 특강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맞았죠? 법률 특강 때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3년 단위고 보세요. 여러 가지 힌트가 있어. 과학이 정통부 보세요. 이거 전자정부잖아. 그럼 전자정부 주무부처 어디라고 그랬어요? 행안부. 또한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에요. 근데 중앙사무가 입법사무, 사법사무, 행정사무 있죠. 그럼 행정사무관장기관은 행안부거든. 어쨌든 정확한 지문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틀린 거야. 5년은 맞고. 그리고 제가 특강할 때 보세요. 이거 정리해드렸잖아. 그대로. 여기 있네. 이거 특강 그대로 페이지야 이거. 5년. 여기 정리해놨네. 물론 입법부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 국회 사무처니까 다를 수는 있어. 어쨌든 행정부는 행안부야. 요거.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뭐 나머지 지문도 다 나와요. 우리 요 법령집 그대로 나와요. 127페이지에 보면 법령집에서 한 4문제 나온 것 같아요.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법률 문제 거의 나왔어요. 자, 확인해 보시고 롬잭 문제인데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으로 가셔야 돼요. 자, 롬잭과 드분위기 일반적인 길버트의 모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게 12회인가 보니까 그냥 나오긴 하는데 봐봐. 계층적 책임이라는 게 보세요. 여기잖아요.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계층이니까 이런 책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상명하복이죠. 보세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맞죠. 법적 책임이라는 거는 외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 법을 지키는 거. 근데 보세요. SOP나 여기 내 내부라고 돼 있네.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죠. 외부에 있는 법적 책임이잖아요. 또는 외부에 있는 정치적 책임. 자, 이거는 관료로서의 전문적인 기술, 전문 직업적 프로페셔널리즘과 이런 거 맞죠? 정치적 책임이니까 민간이나 이익집단, 국민에 대한 책임이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응답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틀렸죠. 법적 책임이라는 거는 법을 잘 지키는 법치행정이니까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문제였고 답은 2번입니다. 요거. 내부가 아니라 외부잖아. 요게 내부고. 그러니까
이게 드브닉 앤 롬잭이거든요. 드브닉과 롬잭의 행정통제 유형. 기본 모형은 길버트의 모형으로서 내부인지 외부인지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네, 이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마 슈마 때도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자, 16번 문제도 역시 법령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1, 2, 3, 4 지문이 다 법률에 나와 있고요. 뭐 제가 법령 특강 때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봐봐요.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 목표와 성과 평가로 구성된다. 문제가 없죠. 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이것도 지문에 나오고 넘어가시고. 자, 이게 뭐냐면 봐봐요. 심층 평가 결과 기획부 장관이 필요하고 판단되면 자율평가.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율평가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심층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이제 보시면 우리 법령집 105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요. 기재부 장관 해가지고 나왔죠. 자, 이렇게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할 수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강요에서는 심층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돼 있고, 여기 1호, 2호, 3호, 4호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먼저 자율평가를 먼저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심층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죠. 심층 평가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 자율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에 심층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법령지 105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법률 조문이.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물론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 한 4문제, 5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한 75, 80 정도 합격권으로 볼 수 있는데. 자, 17번.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넣었죠. 법령집에. 자, 봐봐요.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법령집에 그대로 있어요. 뭐 이거 뭐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해충돌은 특성에 따라 실제 보이는 실제적, 즉 과거 또는 현재 다 외견적 또는 발생할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잘 몰라도 맞거든요. 3개. 이해충돌 회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재판에 낼 수 안 된다라는 거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 적용되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당연하죠.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하면 되겠어요? 포함되죠. 뭐 당연히 우리 답은 4번이고요. 법령집에 그대로 나와 있죠. 누구든지고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도 신고할 수 있어요. 1호에 나와 있죠. 또는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그리고 국권위. 요거는 또 맞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제가 몇 학생 상담해 보니까 제외가 아니라 포함되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자, 직위해제 문제죠. 당연히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죠.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일 뿐이죠. 징계의 종료 아니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다가 해도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즉 직권면직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3번이 직위해제 사유 1번이죠. 눈에 얘기했듯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능력이 급히 나쁜 자에 대해서 가능하죠. 4번은 사유가 소멸되면 인사위원 심의를 거쳐 3개월이 아니라 즉시야. 그 즉시 바로 직위를 부여해야 돼요. 이거 틀렸고, 역시 법령집에 나와 있고, 여기 내 지체 없이, 지체 없이네. 정확히 지체 없이 즉시거든요. 바로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돼요. 역시. 자, 이 문제인데, 그래서 뒷부분은 대부분 법령 문제야. 한 6문제가 법령 문제예요.
사실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건 봐봐요.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근데 우리가 주민참여 연역을 한번 볼까요? 물론 저도 사실은 이 4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봐봐요. 주민 소환 언제였습니까? 2007년. 제도화된 거. 제가 이거 연역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주민감사 청구는 1999년. 조례 재정 개표 청구도 역시 1999년이에요. 그리고 얘가 2021년에 주민 조례 발안으로 바뀐 거지. 2021년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아닌 거는 4번이겠죠. 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이 이번에 신설됐대요. 지자법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예전에 이미 시행된 거 아니야. 얘가 헷갈리겠지만 예전께 조례 재정 개폐 청구권이었고 이렇게 바뀐 게 뭐야? 주민조례 발안이었잖아. 우리 누누이 배웠죠. 그러면 당연히 4번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죠. 문제 풀 때.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저도 주의 깊게 보지 못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19번 문제는 주민은 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 제출권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답은 물론 4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연역을 한번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조례 재정비 청구권이 1999년 두 개 같이 했죠. 처음. 그 다음에 2004년에 주민투표, 2006년에 주민소송, 주민감사 청구가 기각되면 주민소송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2007년에 가장 마지막에 주민소환이었고, 이 제도가 2021년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시됐죠. 바뀌었죠. 사실상의 명칭이. 이 조례는 개표 청구를 구체화시킨 게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그리고 지자법에 이거는 법률도 달라. 이건 지방자치법이 아니에요. 사실 요거거든. 지방자치법에는 그냥 규정만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2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번 문제가. 솔직히 이 문제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뭐 당당하게 지장은 없는데, 자, 사회실험. 오늘 보니까 그 10일에 사회실험 문제가 나오던데, 자, 옳지 않은 거. 지금 보시면 통제 집단이란 얘기 나오면은 무슨 실험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교 집단이나 통제 집단이니까 이거 진실험이죠. 왜냐? 준실험은 뭘 넣는다고 그랬어? 비동질적. 아니면 뭐 회귀불연속이나 단절적 시결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질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사후라는 거는 사후에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측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까지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어. 9급 시험에. 사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 효과가 발생해요. 사전 측정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전 사후 설계는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봐봐요. 여기 사후에만 측정하는 거는 사전 측정이 없는 거야. 사전 사후는 사전 측정이 있는 거야. 사후.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측정 때문에 결국은 테스팅의 효과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사전 측정 효과 때문에 인과관계를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 그래? 테스팅, 측정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전 측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들어가는 거는, 그쵸? 여기도 단일 집단 사전.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비실험이지만 사전 측정이라는 것이 테스팅을, 그쵸, 실험 전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전 사후 설계는 사전 측정 때문에 테스팅이 발생해요. 검사 요인,
측정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떨어져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요게 답이죠. 일단 준실험과 진실험 비교해보면 실행 가능성은 사실 실험을 실행할 때 진실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인위적으로 격리까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왜?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준실험이 실행 가능성이 높죠. 굳이 격리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봐봐. 이 회기라는 게 인과관계거든. 인과관계가 불연소는 끊겨요. 회기 직선이 불연속적 단절이 생기니까 이 단절 때문에 일정한 자격 기준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회기 불연속 설계죠. 마지막 솔로몬식 4집단 설계인데 얘는 비교 집단 E1, E2 그죠? 그 다음에 실험 집단 이렇게 4개를 같이 두는 거예요. C1, C2 이렇게 컴패리슨 이렇게 4개를 두고서 사전사후 측정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E1에는 사후만 하고 E2는 사전사후를 다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 바로 솔로몬식 4집단 설계예요. 그래서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와 사후 설계의 장점을 결합한 게 솔로몬식 4집단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실험 집단 E1, E2가 있다면 얘는 사전, 사후 측정을 다 하고 E2에는 사후만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사전, 사후를 다 하고 C2에는 사후만 하니까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못했던 테스팅을 통제할 수 있어요. 오히려 4집단 설계는. 사전, 사후 측정 설계만 하면은 테스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전 측정 요인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떨어지겠죠? 그걸 보완하는 게 솔로몬식 4집단 설계거든요. 사실 뭐 정답은 1번이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아주 매우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 합격권은 75에서 80점 이상의 합격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국가직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대략 제가 볼 때는 60점대 정도까지도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이제 지방직 시험이 남았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지방직 정리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에서 보시다시피 지나치게 왜 이런 거 요점 위주의 뭐 이런 거 작은 거 있잖아. 그런 요약집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시험 봐봐.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전체적인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시고 특히 관련 법령 있죠. 우리 법령으로 행정학 그 법령집도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직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